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이 어제 공식 출범했습니다. 어제 그 자리에 제3지대 인사들이 모여서 빅텐트를 강조했습니다만 이준석 전 대표의 생각은 달라 보입니다. 80일 남은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겠습니다. 또 드라이브를 강하게 거는데도 당 지지율이 지지부진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고민과 탈당과 공천 논란을 안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고민도 들여다봅니다. 먼저 집중분석 코너에서는 금태섭 새로운 선택 공동대표 만나봅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신당 창당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제3지대 단일 정당을 강조한 금태섭 새로운 선택 공동대표, 제20대 국회의원, 제20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역임. 신당 새로운 선택은 책임 정치와 상호 존중의 정치를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 우리가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 편 갈라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노의 정치가 아니라 존중의 정치가 될 것입니다. 상호 존중의 원칙을 가지고 대화에 나서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금태섭 공동대표가 생각하는 신당 구상과 총선 전망, 집중 분석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신당 세력이 하나로 뭉치는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 전 대표는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금태섭 새로운 선택 공동대표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금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개혁신당 찬당대회 열렸습니다. 참석하셨잖아요. 예, 가서 축사를 했습니다. 각 신당 세력들이 하나로 합치는 이른바 이제 빅텐트 구상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골든타임은 이미 지났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금 대표는 계속 하나로 뭉쳐야 된다 이 점을 강조했고 뭐 강령도 최소화해서 빨리 좀 하자 이런 입장이었는데 이준석 전 대표 이 얘기는 어떻게 빅텐트에 대한 거부감인가요?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준석 대표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어제 이제 창당했거든요. 네. 근데 창당한 바로 그날 이제 뭐 합당 얘기 나오고 그러면은 이게 안 맞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말씀하신 거로 보고요. 어제 개혁신당 창당대회 끝나고 나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저한테 전화를 하시고 네. 이준석 대표도 전화를 하시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지금 언론에서 아는 것보다 저희가 자주 만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각자가 생각하는 정책이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는 당연히 차이가 있지만 최소한 유권자들한테 이 뭉치는 모습을 안 보여주면은 설득력이 없다는 건 다 알고 있거든요. 네. 저희가 어제 축사할 때 제가 한 얘기가 제가 며칠 전에 시내를 이렇게 몇 시간 걸어 다녔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도저히 이제 국민의힘이랑 민주당 못 찍겠다.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못 찍겠는데 찍을 수 있는 데를 만들어 달라. 네. 근데 제가 거기다 대고 새로운 선택은 저 이낙연 대표가 하시는 당이나 이준석 대표가 하시는 당보다 이게 더 좋으니까 이거는 너무 네. 유권자들한테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아니죠. 근데 이준석 대표는요, 3지대 세력의 그 총선 전략 빅텐트로 한정하지 않고 각 당이 지역구를 분배 후보를 내는 방안, 또 뭐 비례대표는 당별로 선정하는 방안, 국민의 열망이 있을 경우 완전한 합당, 세 가지 로드맵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그건 세 가지 로드맵이라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시나리오가 있는 건데 네. 제가 이준석 대표하고 그 문제는 어제 기자간담회하고 나서는 못 만나봤으니까 또 말씀을 들어야 되지만 네.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저희가 우리 정치에서 지금 기존 정당에 대해서 가장 비판하는 것이 편가르기 해서 싸운다. 네. 그런데 우리마저도 뭐 지역구 따로 비례 따로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 어제 이준석 대표가 말씀을 하셨으니까 또 저도 얘기를 들어보고 존중을 합니다만 네. 제 생각에는 적어도 하나의 당으로 뭉치는 모습은 보여드려야 된다. 네. 왜냐하면 그게 그렇게 되려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좀 더 서로 많이 양보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근데 그 정도의 고난 정도는 겪어야 유권자들이 이 사람들이 할 생각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네. 지역구 따로 비례 따로 하는 거 이런 기술적인 모습을 보여서는 크게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겉으로 비춰지는 거는 이준석 전 대표는 특히 그 이낙연 전 대표 신당과의 결합에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인상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듯이 비례대표는 따로 후보를 내고 지역구는 연대하는 이전에도 그 느슨한 연대를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주로 민주당 쪽에 계속 계시다가 지금 나온 분들이고 네. 또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국민의힘에 계신 분들이 제일 많아서 이게 무슨 대표자들끼리 내일부터 같이 한다고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굉장히 우리 정치의 양 끝에 있었고 이거를 생각과 지향점도 다르겠죠. 다르죠. 네. 다르기 때문에 그걸 설득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냥 이 선거가 얼마 안 남았다 그래가지고 지금 새로 신당 대표자들끼리 모여서 포옹하면서 이제부터 무조건 한다 그러면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지지자들도 혼란스럽죠. 예, 그리고 사실은 이제 저희로서는 민주당에서 이번에 탈당하신 이낙연 대표나 또 현역 의원 세 분이 나오셨는데 네. 굉장히 고마운 결단이고 높이 평가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어떤 것을 하겠다고 보여주신 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난 연말까지 이재명 대표한테 뭐 최후의 통첩을 하시면서 그 통합형 비대위를 그럼 한다고 요구를 하셨는데 그럼 통합형 비대위만 되면은 사실 민주당의 문제가 없는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네. 몇 달 전에 그분들 만나서 정말 민주당의 문제를 좀 지적을 하셔야지 이재명 대표가 바뀌어서 민주당이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이 대표는 하여튼 윤석열 대통령이랑 계속 이렇게 갈등을 빚는 과정에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말씀을 많이 했는데 과연 민주당에서 탈당하신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마 존중할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걸 좀 봐야죠. 네. 근데 금 대표가 구사하는 빅텐트가 됐다고 가정했을 경우 네. 그럼 공천룰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비례대표는 어떻게 하고 굉장히 지역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중요하고 네. 공천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면 유권자들은 결국 저 사람들은 나중에 다 민주당 국민의힘 들어갈 거면서 지금 자리 차지하려고 한다는 그렇죠. 새로운 느낌을 정치가 아니라 가까이 이해관계 때문에 이해관계 그렇다. 때문에 이렇게 뭉친다고 볼 수가 보이는 있죠. 건데 다만 이제 지역구에서는 큰 갈등이 생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워낙 사람의 숫자가 많지가 않고 제가 이제 그동안 이제 여기저기 계신 분들 말씀을 나눠보면 현실적으로 지역구에서 충돌하는 분들이 있지도 않고 네. 다만 비례대표가 문제인데 저는 비례대표 문제의 경우에 지금까지 선거를 치러봤던 분들 전직이나 현직이나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번에 다 원칙적으로 지역구에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좋은 분들 모셔서 비례를 하면 이 비례대표 후보들의 면면에 따라서 신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가 달라질 거기 때문에 네. 저는 큰 갈등이 생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이제 빅텐트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 될 경우에 네. 새로운 선택은 어느 당과 함께할 가능성이 큽니까? 이준석 신당입니까? 아니면 이낙연 전 대표가 주관하는 신당입니까? 아니면 끝까지 독자 노선인가요? 저는 당연히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이 신당을 같이 하시는 분들은 물론 얘기하다 보면은 서로 갈등도 생기고 화도 나고 하지만 이것마저 이뤄내지 못하면서 무슨 유권자들한테 할 얘기가 있을 수 있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저희가 지금 거의 이틀에 하나씩 정책 발표를 하고 있고 나름의 내용을 쏟아내고는 있지만 어쨌든 유권자들이 한테 이번에 저희가 일당을 하는 거라면 네. 혹은 집권을 위해서 선거를 대응하는 거라면 저희 독자적인 걸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기존 정치의 이 구조적인 문제를 바꾸자, 네. 부수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합쳤다. 이걸 보여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는 이제 조건을 달아서 여쭙는데 그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그건 주시죠. 가정적인 질문이고 저는 알겠습니다.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모든 지금 신당하겠다는 세력이 별 설득력이 없을 거기 때문에 네.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신당에 추가로 합류하는 의원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세요. 뭐 예상한다면 국민의힘 또 민주당 어느 쪽에서 이탈하는 의원들이 많을까요? 작년서부터 이 현역 의원의 이탈이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게요. 네. 일단 지금 민주당에서 탈당하신 분들이 결국 올해 들어서 총선 3개월 전에 이제 탈당을 하신 셈인데 지금 이제 1월 말로 접어들고 있는데 이제부터 탈당을 하시게 되면은 사실은 공천 갈등 때문에 공천 불만 때문에 탈당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를 들을 가능성이 제가 많고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그런 분들을 받아들이는 게 과연 새로운 정치를 구현하는 분들의 뜻과 맞느냐. 저는 지금 이제 제가 상황을 보기로는 뭐 한두 분은 모르지만 네. 다수가 갑자기 탈당하거나 할 것 같지가 않고 정말로 어떤 명분과 이유가 있이 자기들의 결단에 대해서 보여주신다면은
당연히 힘을 합칠 수 있겠지만 그게 네. 아니라 무슨 뭐 저 그동안 애써 왔는데 이 공천이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라면 그거는 받아들여봤자 오히려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천에서 탈락해서 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런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뭐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네. 그동안 어떤 말씀을 해왔는지 그동안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에 따라서 다르죠. 다만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런 말씀이나 그러니까 정치인이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과거에 했던 행적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네. 근데 그동안 아무 그런 것이 없다가 갑자기 지금 탈당해서 하시는 분들은 글쎄요 유권자들이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시기를 뭐 마냥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네. 통합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고 해야 할까요? 언제까지는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설 전후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지만 네. 설 전후에는 적어도 가닥이 잡히는 모습은 보여드려야 됩니다. 설 전후라면 2월 초 말씀하시는 그렇죠. 2월 10일이 설이니까.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에서 나온 이낙연 대표님하고 또 세 분 현역 의원님들이 당을 지금 2개를 만들고 있는데 두 분들은 왜 참 같이 함께 안 합니까? 그건 제가 뭐 알 수는 없는 건데 네. 저도 이제 뭐 합주시지 그러냐고 말씀은 해봤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창당을 완료하는 게 2월 초쯤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쯤까지는 좀 가닥이 잡혀야 된다. 근데 이제 그분들도 나오셨으니까 이제 하고 싶은 말씀도 있을 거고 발표하고 싶은 정책도 있을 거고 그분들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은 네. 사실은 유권자들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에 반대하는 거는 알겠는데 그 외에 뭐가 있는지 궁금해하실 거거든요. 네. 향후 단일 정당이 될 것인지 뭐 아니면 각자 도생의 길을 갈 것인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네. 4월 총선에서 신당의 의석수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제가 작년 4월 그러니까 총선 1년 전에 제일 먼저 기존 정당은 고쳐서 못 쓰고 신당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이후에 쭉 이걸 해오고 있는데요. 네. 그때 말씀드리기를 30석이 필요하다. 우리가 300석 중에 10%가 있으면 네. 정말로 기존 정당도 바뀔 수밖에 없다. 이번에 신당을 하면서 1당이 되거나 2당이 되거나 하는 거는 저는 그냥 호언장담이고 네. 선거를 앞두고 뭐 기세 올리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유권자들한테 뭐 보여준 게 있습니까? 최근에 방송에 나오신 분들이 뭐 50석, 60석, 뭐 100석도 말씀을 이낙연 하시는데 대표도 50석, 60석 얘기한 거 근데 알고 있는데요. 이게 뭐 그 민주당에서 탈당하신 분들도 뭐 100석 얘기도 하고 했는데 탈당한 지 일주일도 안 됐거든요. 그런 저희가 이제 선거 때까지 이 합쳐서 하게 되는 기간이 2-3달도 안 되는데 네. 그렇게 큰 거를 바라기보다는 정치를 바꾸기 위한 어떤 근거점, 교두보를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저는 훨씬 설득력이 있다고 보고 그게 30석 정도라고 봅니다. 신년벽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한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예. 이런 일이 발생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 정치 평론가들이나 정치인들이 무슨 혐오 정치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네. 저는 이렇게 그 폭력적인 일에 대해서는 그냥 그 일 자체로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거를 네. 계속 원인을 찾고 하다 보면은 은연중에 상대방을 비난하게 되고 또 이렇게 되는데 일단 정치권이 공동으로 절대 이런 것은 용납할 수가 없다.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든 반대하든 그런 자세를 좀 보여줘야 된다고 봅니다. 네. 뭐 이재명 대표 피습 난 지 하루 만에 민주당이건 국민의힘이건 다시 또 상대방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는 절대 안 되고 과거에도 이런 일이 없었던 건 아닌데 최근에 그 빈도가 점점 잦아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 대선 때인가요? 지방선거 때인가요? 그 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또 그랬죠. 피습당했고 이번에 다시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들이 빈발할 수 있는 게 자꾸 정치인들이 뭔가 이유가 있는 것처럼 네. 이 정치가 지금 이 모양이라서 이런 사건이 난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처럼 보이거든요. 저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근데 이런 예, 점이 있지 않을까요? 사실 대화 타입이라는 정치 공간이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건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대방을 뭐 악매와 정치인이든 정치든 간에 예. 그런 데 따르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파생되는 문제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과 별개로 네. 사실은 우리 정치가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 사람들을 토착외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친일파. 네. 이건 친일파하고 어떻게 대화합니까? 또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에서는 이쪽을 보면서 뭐 이 반국가 세력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데 이러다 보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네. 국민의힘에 계신 분들마저도 대통령이 취임한 지 2년이 다 돼가도록 제1야당 대표하고 한 번도 안 만난 데 대해서는 다들 이제 한탄을 합니다. 이걸 네. 바꿔나가야죠. 예. 아직도 선거제 가닥을 잡지 못했습니다. 예. 이 비례대표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정말로 크게 비판받고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어쨌든 이 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기건 국민의힘이 이기건을 떠나서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우리의 선거제도고 정당제도인데 지난번에 이 선거법 개정안을 준연동형 비례로 만들면서 위성정당이 생길 거를 알고 있었거든요. 민주당에서도. 그러니까 민주당의 공식적인 설명은 우리는 민주당은 위성정당 안 하려고 했는데 국민의힘 측에서 해서 할 수 없이 한 거다 이렇게 돼 있는데 선거법 개정할 때부터 알고 있었던 겁니다. 네. 저는 지금 뭐 병립형이 옳다, 준연동형이 옳다고 말을 하고는 있지만 위성정당이 있는 준연동형이 최악입니다. 네.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진보 진영 쪽에서 무슨 비례 개혁 연합을 한다 그래서 용해 의원님이나 뭐 이래서 비례 이제 정당을 만들고 있는데 민주당이 연동형을 하건 병립형을 하거를 떠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네. 우리는 이 사람들하고 안 한다. 비례 후보만 내는 정당들하고는 안 한다. 이거를 안 해주고 은연중에 거기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받고 반성해야 될 겁니다. 네. 대한민국 정치에 뭐 제대로 된 진보, 보수 진보가 있느냐 이런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어쨌든 각 정당은 분명한 지향점이 있는데 새로운 선택에 가는 길은 어떤 겁니까? 제가 신당한다고 발표한 이후로 언론에 나와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당신들은 정체성이 뭐냐? 네. 진보냐 보수냐? 네. 근데 저도 정치를 이제 10년쯤 정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누구나 알지만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보수 진보를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민주당에 있을 때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뭐 직장인들 다 아는 연말정산 방법을 이제 바꿨는데 네. 그게 서민층, 중하위 소득자들한테 유리한 방향이었거든요. 근데 민주당에서 그냥 반대한 겁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하는 거니까. 네. 제가 뭐 말로는 우리의 정체성은 다양성의 존중이다.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하는데 지금은 진보 보수로 우리 사회를 분석하거나 해결책을 찾는 시대는 지났고 심지어 지금 현재 있는 정당들이 진보 보수라고도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면 지향하는 바는 어떤 겁니까? 저희는 일단 지금은 대한민국이 맞고 있는 각가지 위기, 급변하는 국제 정세, 뭐 기후 문제, 인구 문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진보 보수에 상관없이 해답을 찾는 정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려면은 이제 평소 진보 성향이건 보수 성향이건 다양한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모으고 네.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런 종류의 정당이라는 것이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논의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지 우리는 진보니까 일단 진보 쪽으로 간다. 이거는 낡았다고 봅니다. 사실 정책, 경제든 외교안보 사안을 보고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예. 시간이 제약되니까 다음에 기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어떤 평가를 하고 있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기대를 갖고 있고 또 저도 능력 있는 분이라고는 보지만 국민의힘의 본질적인 문제는 전혀 건드리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보수층마저도 지금은 실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거대 양당이 이제 총선 체제를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 총선의 최대 화두는 뭐가 될까요? 뭐 정권 심판론, 또 뭐 견제론, 경제 문제 여러 얘기가 나오죠. 일반적으로는 집권 만 2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니까 정권에 대한 이 평가가 되겠죠. 네. 근데 이번에는 정치 변화가 화두가 될 거라고 봅니다. 정치 변화. 예, 지난번 대선에서 역대급 비호감 선거라고 했던 것처럼 정치를 어떻게 변화시키는 겁니까? 아니 일단은 지금 국민들이 자기를 대표하고 자기가 어디 가서 내가 이 정당 찍었다고 말을 할 수 있는 정당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양당 체제를 깨는 게 이번 선거의
화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양당 체제를 깬다. 그게 과연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 것인지. 예를 들면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서구 뭐 유럽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미국 다 양당제 중심이지 않습니까? 아니요. 근데 정당들이 많이 바뀌었죠. 그것이 네. 이제 기존 정당을 교체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뭐 마크롱 얘기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네. 지금 각국에서 분노의 한쪽에서는 파퓰리즘과 분노의 정치가 있지만 네. 한쪽에서는 새로운 세력들이 태국에서도 그랬고 뭐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 바람이 우리에게도 불고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한 가지 딱 지향점을 말씀하신다면 어떤 겁니까? 저희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 다양성 예, 존중. 예. 네. 4월 10일 총선이 코앞인데 선거제 협상조차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각 당의 이해관계에 따른 측면이 큽니다. 이러고도 국민을 위한 정치를 외칠 수 있을까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집권 1년 차의 대통령과 싸우겠다 결심했을 때 그 마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검사의 칼이 얼마나 담금질되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칼만으로는 세상을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용기 있게 나섰다. 개혁신당은 이번 총선에서 끝까지 개혁을 외치겠습니다. 혹시 개항구 출마하실 의향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열차 시간 늦습니다. 개혁신당이 좀 도움이 될지 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차 시간 늦습니다. 서울 마포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의원이 있습니다. 개딸 전체주의, 이재명 개인 사당화로 변질된 안타까운 지금의 민주당을 상징하는 얼굴이 바로 정청래 의원입니다. 마포을에서는 민주당이 유리한 곳이니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의 힘의 후보로서 김경률이 나서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주 정말 살아오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총선에서 아주 크게 이겨서 꽃을 피우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갈등 없이 통합을 유지하고 또 공천 과정에서 공정한 시스템에 따라 엄정하게 공평하게 공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도 암울함에서 좀 희망으로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김성환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정호김 전 의원님, 이준석 대표 이끄는 개혁신당이 어제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준석 대표 수락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을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훔치기도 했는데 검사의 칼만으로 세상을 다스릴 수 없다는 걸 보여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본인이 대표직에서 쫓겨내려온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검사의 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네. 또 어제 창당을 하면서 보수 정당이면서 민주정당임을 천명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국민의힘도 보수 정당이면서 민주정당을 좀 천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뜻하는 그런 상징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본인이 결국은 윤 대통령과의 갈등 속에서 이러한 시련을 겪고 제3당을 창당했고 또 지금 그러한 소회 속에서 총선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만들겠다라는 각오를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이준석 대표가 이번 선거를 빌런의 대결로 하면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김성환 평론가님,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가 제시하고자 하는 선거 구도는 어떤 건가요? 이준석 전 대표가 일종의 이제 선악구도를 얘기한 건 별로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데요. 네. 일종 양쪽에 다 악당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한쪽 편이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풀어서 얘기하면 이재명도 싫고 윤석열도 싫은 그런 유권자들은 우리한테 오라. 이제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3지대에 나와 있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당세를 키우기 위해서는 양쪽에 다 어떤 일종의 정치 혐오나 이런 부분들에 좀 지친 유권자들을 모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유권자들의 지지를 앞으로 모아가겠다 이런 뜻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우김 전 의원님,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에는 김용남 전 새누리당 의원, 최고위원회는 천하람, 허은하, 이기인, 창당준비위원장 등등 이렇게 포진했는데
뭐 뚜렷이 새로운 인물로 보이는 분들은 안 보이네요. 네, 아마 지금 당원이 5만 명이 훨씬 넘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안에 새로운 인물은 많겠지만 이 정치권에서는 새로운 인물만큼 중요한 게 인지도가 있고 또 고개가 끄덕여지는 인물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공천 과정이 바로 이준석 대표가 밀런이라고 하는 그 양당의 공천 과정이 이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아마 내세울 만한 그런 인물보다는 그동안 동고동락했던 개국공신 같은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이제 꾸려가겠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그 당 대회 보면은 각자 신당을 이끌고 있는 이낙연, 양향자, 금태섭 대표 등 다 참여를 했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축사에서 단일 대우를 주로 총선에 가면 승산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요. 근데 서로 얘기를 들으면 조금 입장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김성환 평론가께서 보시기에는 단일 대우 이른바 빅텐트 하나로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세요? 이준석 전 대표가 이미 얘기했잖아요. 저는 뭐 추운 텐트 싫습니다. 튼튼한 집 짓는 거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최소한 대선 때까지 같이 갈 수 있는 정당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 측이나 아니면 그 외에 좀 제3지대에 있는 인물들하고 그냥 텐트를 하나 쳐서 잠깐 뭐 총선에서만 일종의 뭐 연합정당 형태로 가는 건 원치 않는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한 것 같습니다. 네. 어제도 뭐 입장 밝힐 때 보니까요. 뭐 빈밥이나 이런 것들 얘기는 하긴 했지만 뭐 지역구 비례 따로따로 하자 뭐 이런 얘기도 하네요. 네. 근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한 게 뭐냐면 빅텐트 골든타임은 이미 지났다. 네. 이낙연과 연대는 항상 유효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통합을 하겠다는 얘기를 한 건 아니거든요. 연대하겠다는 뜻을 밝혔고요. 빅텐트의 시효는 이미 지났다고 한 건 이제는 당대당 연대 형태로 가지 않으면 빅텐트를 쳐서 그냥 임시로 집 짓고 거기에 다 들어오는 형태는 이제 안 맞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일단 개혁신당이 제일 먼저 선두주자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을 일단 만든 상황에서 당을 또 해체하고 다른 당하고 합친다는 것도 명분상으로도 맞지 않고 또 개혁신당이 일단 주도권을 가지고 움직이게 되면 개혁신당의 주목도가 훨씬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혁신당하고 함께 할 만한 정도의 덩치를 만드는 정당하고 함께 했을 때야 뭔가 통합이든 연대 시너지가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낙연 전 대표가 충분한 세력을 모으지 않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이낙연 전 대표하고 만나는 지점이 만들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 면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앞으로 얼마나 세를 키워내느냐 또 제3지대에서 지금 다른 쪽의 세력들에서도 각자 도생으로 얼마나 세력을 키워나가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제3지대의 어떤 정당의 형태, 총선에서 연대 형태의 어떤 새로운 정당의 모습이 나타나든 뭐 어떤 형태든 간에 비례연합정당이 될지 아니면 개혁신당을 중심으로 갈지 아니면 이낙연과 이준석이 함께 만나는 또 다른 어떤 무엇의 형태가 될지 이런 게 결정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우임 전 의원님, 방금 전 말씀 주신 거 이어서 질문을 드리면 이미 빅텐트 골든타임이 지났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그러면서 연대는 유효하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뭐 빅텐트에 대해서는 본인은 별 뜻이 없고 하려면 들어오든지 이런 의미의 주문입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골든타임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말씀하신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골든타임이 이미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빨리 통합하자라는 그런 어떤 그 동료 내지는 촉구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어찌됐든 간에 설날 전에 무언가 가시적으로 지금 잘 되고 있다라는 모습을 언론과 유권자를 향해서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라 제 개인적인 상상력을 동원하자면 일단 양향자 의원 또 네. 금태섭 전 의원 같은 사람하고 1차적으로 먼저 결속이 된 다음에 아마 클라이막스는 바로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가 어떤 역할을 하든 새로운 미래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통합을 하는 그런 수순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하다가 유야무야 되면 이게 총선에 별로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걸 본인들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라는 그 공유 인식은 상당히 공유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3지대 내에서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한 출마 압박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불출마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는데 총선에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인지도가 높은 이낙연 전 대표가 좀 출마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번 총선 출마 안 하겠다 얘기했을 때 그때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요. 네. 그러니까 뭔가 정치적 승부수를 거는 모습들을 보여줘서 그래서 진두지휘하는 모습이 나타날 때 그때 지지자들이 결속한다거나 이렇게 될 텐데 오히려 총선 출마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책임해 보인다 이런 지적들이 그때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이번엔 출마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출마 안 하겠다고 해서 대선까지 안 가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 대선까지 가기도 전에 어찌됐든 정치적으로 이낙연이란 정치인의 승부수를 걸어야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 지지세가 규합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안 간 상태에서 총선 불출마했다가 그냥 나중에 발을 한 발 슬쩍 빼버리면 그럼 같이 함께했던 세력들이 정말 진짜 낙동강 오리아되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일정하게 이제 우려라든가 걱정들을 출마의 목소리로 분출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낙연 전 대표를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출마를 제안했고 미래연합에서는 호남 출마를 거듭 요구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 대목에서 과거에 그 미래통합당인가요? 황교안 대표가 떠오르는데요. 그 당시에 총선이 4월이었으면 1월까지도 미래통합당이 괜찮았었어요. 근데 그때도 당내에서 종로 출마를 강력히 권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랬는데 미적하다가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결국은 종로에 출마해서 본인도 패배하고 그 와중에 공천도 엉망이 돼갖고 본인의 정치적 미래가 굉장히 불투명해지는 상황을 낳았습니다. 네. 근데 지금 미래대연합에서도 그러고 이준석 대표도 그러고 이제 지역구에 출마하는 것이 3당 또는 제3지대를 위한 헌신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3지대를 위한 헌신인 것도 맞고요. 본인이 정말 마지막 그 정치인으로서의 투지를 불사르기 위해서는 그 목표가 무엇이든 나가는 게 필요해요. 네. 근데 단지 이렇게 이준석 대표가 지역구를 이렇게 꼭 찍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저는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네. 하고요. 이상한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낙연 전 대표가 계양을에 출마하면 이낙연, 이재명, 원희룡 3자 구도로 된다고 보세요. 그러면은 의외로 원희룡 예비 후보지만 지금 만약에 후보가 된다면 유리해질 수 있는 구도도 있는데 설마 이준석 신당 대표가 그걸 지금 노리고 그렇게 말은 안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여기서의 그 중요한 포인트는 이낙연 전 대표는 지역에 출마하여 정말 정치 발전을 위한 제3당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는 데 기여하면서 본인이 만약에 정말 대선이라는 마지막 목표를 향해 간다 하더라도 이 선거의 성패와 관계없이 그런 일련의 과정이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네.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건 굉장히 위험한 도박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 특히 호남이 지금 잘 안 움직이는 상황인데 네. 광주에 출마해서 살아서 돌아오라. 이거는 사지로 몰아넣는 거나 다름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제3지대에서 볼 때는 광주에서 유의미한 득표를 하고 진짜 국회의원의 당선 가능성을 높여지면 덩달아 다른 의원들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는 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낙연 전 대표는 별로 선택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네. 억지로 등 떠밀다가 나중에 가서 골든타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출마 선언을 할 경우에는 결국 제3지대가 기대감이 사그라지는 현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께 제가 짧게 질문을 드리면 신당 출연은 국민의힘 민주당 어느 쪽에도 불리합니까? 지금 그게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짧게 반박도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다 우리가 지금 정치 공학적인 생각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아무도 모르고요. 이 3당의 실패와 성공의 열쇠 누가 쥐고 있느냐? 바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쥐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얼마만큼 그 권력을 내려놓느냐에 따라서 국민의힘에 유리할 수도 있고 민주당에 유리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역을 좀 지금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니라는 좀 좁혀서 것이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수도권의 경우에는 어느 쪽이 더 불리할까요?
이거는 선거제하고 직접 관계가 되어 있는 문제라서요. 만약에 지금과 같은 준연동형의 이전 총선 때 했던 것처럼 30석 캡을 씌운다고 가정해서 제가 혼자 계산을 해봤어요. 네. 해보니까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내놓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그리고 제3지대 신당이 하나로 뭉쳐서 한 20% 정도의 지지율을 얻는다고 하면 뭐 원내 교섭단체 구성이 어느 정도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럼 민주당은 최소한 10석 이상을 그냥 내놓을 각오를 하고 현재 그냥 이전에 총선에 있었던 선거제도를 유지해야 한다. 이런 계산이 나오던데요. 물론 캡을 세우지 않는다. 47석을 전체를 만약에 준연동형으로 간다 그러면 제3지대 정당이 훨씬 더 의석을 많이 가져갈 가능성은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선거제하고 민주당의 어떤 이해득실이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현재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지지층은 어느 정도 한 30%대에서 결속이 돼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나머지 한 10에서 20% 사이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에 관한 문제인데 그건 제3지대 정당이 어느 정도 단일한 목소리를 내고 국민들한테 신뢰를 줄 수 있을 만큼 지향점을 보여주느냐, 가치를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시스템 공천 공언했지만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에 이어서 김경률 비대위원까지 이게 사실상 전략 공천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뭐 그 현장에서 또 열심히 표를 위해서 뛰었던 분들은 이런 불공정한 시스템 공천은 처음 본다 이런 또 비판까지 하네요. 아마 이기는 공천을 위해서 수도권에 상당한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전제로 지금 상당히 그 미숙한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어떤 행태가 드러났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그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계양을도 그렇고 마포을도 그렇고 굉장한 험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상당한 인지도와 그다음에 어떤 대중성을 가진 사람이 출마를 해갖고 일정 정도 그 견제와 어떤 그런 그 대응을 해주게 되면은 이것이 어떤 수도권 선거에 상당한 그 동기부여라든지 모멘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 생각에 매몰되어 가지고 실제로 그러기 위해서는 당내의 경선이라든지 또 현재의 당협위원장에 대한 배려라든지 이거 자체도 비대위원장에게는 중요한 과제거든요. 네. 그걸 잠시 잊었던 것 같아서 지금까지도 회자되면서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의 학습 효과로 더 이상의 그런 어떤 실수가 재발돼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왜 수도권에서는 어느 당에게 더 불리하겠느냐 이 질문을 네.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여론의 추이를 보면은 서울하고 경기, 인천의 당 지지도가 약간의 차이가 있고요.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권력 심판이 정권 지원보다 조금 많이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3당이 양당에 대한 피로감을 극도로 느끼고 있는 수도권에서 상당히 그 세게 어필을 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적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그거 자체가 지금은 다 공학적인 언술에 불과하다라는 네. 것이죠. 대통령실도 전략 공천이 필요하다면 특혜처럼 보이지 않도록 원칙과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잖아요. 근데 당내부 문제 이렇게 언급하는 게 좀 이례적인데 일각의 해석처럼 당과 대통령실 이견으로 보여집니까? 근데 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통령실이 왜 이런 입장을 내죠? 네.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아니, 공관위가 구성돼 있고 공관위에서 공천 기준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른바 시스템 공천하겠다, 뭐 윤심 공천 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얘기들을 지금 당에서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데 김경률 뭐 비대위원 문제 가지고 뭐 전략 공천 논란이 있다고 해서 대통령실이 왜 입장을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거꾸로 말하면 대통령실이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자꾸 들킬까 봐 걱정하는 거 아닌가? 이런 네. 좀 의심을 받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애초에 이제 정치 초보잖아요. 처음에 비대위원장 맡을 때도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가 됐는데 제일 큰 거는 수직적인 당정 관계 바꾸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기조 바꿀 수 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일정하게 역할해야 된다. 일종의 차별화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것처럼 지금과 같은 이런 문제들이 나타날 때 그런 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얼마나 막아줄 수 있을까 이게 제일 큰 관심사였는데 네. 지금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전혀 차별화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지금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밤에 비대위원장이 뭐 조율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후보들을 지금 조율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지금 계속 돌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과연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런 면에서 지금 의심받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거꾸로 입장을 내는 게 다른 지금 출마를 선언한 후보들 그리고 현직 의원들한테는 더 불안감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다음 달 5일 대구에서 회고록 북 콘서트를 갖는다고 하는데요. 우리 이제 정치적 해석들을 합니다. 배경이 뭐고 도대체 총선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거냐 이런 점인데 어떻게 보세요? 총선이 지금 80일 정도 남았다던가요. 그런데 이제 전직 대통령이고 사실은 탄핵의 어떤 그 중심에 서 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북콘서트를 갖기로 했다니까 정치적 해석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본인이 정치적인 동기 없이 북콘서트를 한다 하더라도 정치적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가늠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3번이나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 저녁 회동까지. 그런가 하면 김무성 전 대표가 본인 영도 출마를 희망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화해하고 싶다고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이 보수 정당 지지층 내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애정과 지지를 가지고 있는 유권자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전제로 하는 것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걸 의식하면서 콘서트를 하는 것인가? 라고 상상하기에 충분한 것이죠. 네. 박 전 대통령이 4월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네. TK 민심이 그렇게까지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다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거꾸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력을 키워준 측면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3번이나 만났다고 하잖아요. 왜 만났는가 생각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그리고 TK 민심이 갖고 있는 뭐 일종의 이제 동정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감정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기 지지층이 흔들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가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정치적 무게감을 오히려 키워준 꼴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내가 이 정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 오히려 정치적 욕심을 조용하게 살겠다고 했던 사람 입장으로서도 또 욕심을 낼 법한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바로 설 직전에 출판 기념회를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나중에 가가지고는 물론 뭐 박 전 대통령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 모르겠지만 보수 분열의 싹을 오히려 윤 대통령이 키워준 꼴이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근데 그렇게 될 경우 대표가 이제 선거 진두지휘가 어렵지 않느냐 그러면서 비례 불출마 얘기도 나오던데 어떤 선택을 할 것으로 보세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오래전부터 불출마 비례 얘기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네. 이제 공천의 민주당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의석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웬만한 비명들은 다 탈당하거나 지금 소외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친명들 간의 싸움이 시작될 것이다. 이미 진행됐다. 이런 마당이잖아요. 그래서 당 대표로서 개혁 공천의 일환으로 자기 자신부터 내려놓는 일련의 어떤 그런 큰 몸짓을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과거에도 그런 케이스가 있으니까요. 그랬는데 지금 그 불출마를 하기에는 이재명 대표는 사법 리스크라는 본인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의 그 방탄 경력으로 봤을 때 반드시 출마하여 뭐가 됐든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스스로의 방탄에 굉장히 신경을 쓸 것이다라는 그러한 중론입니다. 그런데다가 만약에 그렇다면 비례대표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비례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당과의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준연동형 비례로 지금 가려고 만지작거리고 있는 상황이면 비례대표로 출마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양을해에서 출마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원희룡 전 장관이 계양을해 출마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럼 지금은 뭐 여론조사 해보고 그러면 그 지역이 워낙이 민주당의 텃밭이기는 한데 향후에 이제 관전 포인트는 원희룡 예비 후보라고 해야 됩니까? 됐던 아니면은 계양을 해서 누가 출마하게 되었던 그 이재명 대표를 계양을 해 누가 잘 묶어놓을 것인가? 네. 이게 이제 국민의힘의 총선 전술 중에 하나가 되겠죠. 네. 이재명 대표 지역구 계양을에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무실 계약도 했다고 하는데 이 대표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껴질까요? 아니 뭐 이재명 대표가 이미 밝힌 바 있잖아요. 지역구 네. 의원이 어디 가겠냐. 지역구 출마하면 되지. 이런 식의 입장을 밝혔고요. 원희룡 전 장관이 왜 이렇게 쫓아다니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뭐 승부수를 걸겠다, 나하고 대결하겠다고 하면 그걸 회피할 생각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비례 출마라든가 이런 것들 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건 알겠지만 일종의 정치적 레토릭으로 자꾸 공세를 펼치기 위한 수단으로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보궐선거를 통해서 개항을 해서 당선이 됐을 때는 그때는 좀 애를 먹었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지방선거가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었고 또 대선 이후에 현직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여론이 강한 상황에서 보궐선거를 치러야 되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때하고 지금 총선은 완전히 분위기가 다르다. 네. 그러니까 그때랑 같이 동렬에 비교해놓고 이재명 대표가 개항을 해 막 묶여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상상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뭐 이른바 방탄 뭐 의혹제기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는 얘기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우김 전 의원님,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 의혹에 함정 몰카지만 국민이 걱정할 부분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뭐 국민이 걱정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여러 목소리가 나오던데요. 어쨌든 이 발언을 두고 용산 측과 사전 협의설, 갈등설 이게 대두가 됩니다. 어떻게 보세요? 글쎄 이제 우리는 언론 보도를 보고 이제 해석을 할 뿐인데요. 네. 저 개인적으로는 사전 협의설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요 문제를 계기로 해가지고 윤재호 원내대표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전에 만나고 오후에 만나고 물론 공천 문제에 대한 논의도 있었겠지만 그리고 또 김경률 회계사 비대위원회 그 마포을 출마와 관련해가지고 대통령실에서 한마디 하는 게 과연 절차와 그 당이 정한 시스템대로 하라는 의미인지 아니면은 참으로 불쾌한 발언으로 지금 포문을 연 김경률 비대위원을 마포을에 출마시키고자 하는 그 자체에 대한 불편함인지 네. 그거가 아직까지 해석이 안 되는 차원이고 갈등설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수도권에 이제 출마를 준비하는 사람들로서는 현장에 가보면 아마 피부로 온몸으로 느낄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아무래도 비대위원장에게 보도가 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지역구를 TK에 둔 원내대표라든지 다른 의원들보다 더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대통령실과의 어떤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 미묘한 긴장이라든지 갈등이 나왔다? 그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과정이고요. 정말로 보수 지지자들이 기대하는 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런 갈등설 속에서 이 문제를 혁파할 수 있는 신박한 대안을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는 거죠. 네. 김성환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된 문제를 두고서 어떤 실제 갈등이 있는 건지 아니면 사전에 어떤 논의 속에서 움직이는 건지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세요? 사전에 논의 속에서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나타나는 뭐 어떤 현상으로 보면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어설 때부터 예상 가능했던 시나리오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결국은 대통령실하고 같은 동일한 입장들을 계속 밝혀왔잖아요. 네. 밝히면서 여론이 별로 좋지 않다는 걸 아마 본인 스스로도 느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정치 학습을 해가면서 이대로 가면 총선에 불리하겠다는 생각들을 한 것 같고요.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문제라든가 아니면 뭐 명품백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입장을 그대로 자기가 따라갔을 경우에는 자신에 대한 기대감도 사그라들고 국민의힘의 선거 전략상으로도 좋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네. 이 지점은 있는데 거기에 대놓고 공개적으로 대통령실하고 뭔가 뭐 반기를 드는 듯한 모습은 또 취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지금 태도를 네.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이런 태도를 언제까지 유지할 것이냐, 그 쉽지 않다라고 네.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안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결국 대통령실에서 뭐 사과 입장 정도 나오는 거일 텐데 그거 가지고 국민들이 마음을 돌릴 거야? 저는 그 수준 가지고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분명하게 당당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게 필요하고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동안에 국민적 인기가 모아지는 게 야당한테 따박따박 공격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비겁한 태도를 보이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장에서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경호원에게 입이 막힌 채 끌려나간 것을 두고 논란입니다. 이 사안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 상황이 이제 그
동영상으로 나온 부분을 가지고 이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국가 안보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경호의 준칙이라는 게 있을 것이고요. 또 국회의원도 물론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이긴 하나 의원으로서 지켜야 될 품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편견이 작동한 것 같아요.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던 높던, 또 대통령에 대해서 호불호가 있던 간에 대통령은 대한민국 행정의 수반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경호의 준칙뿐만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예의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 진보당 의원이잖아요. 근데 진보당 계열의 정당이 과거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최루탄이라든지 공중부양이라든지 국회 본회의장에서의 그 여러 가지 볼썽사나운 여러 가지 그 연출된 장면들이 있었어요. 그런 네. 것들 때문에 아마 경호처에서는 이게 굉장히 위태롭다라고 판단을 했을 것이고, 네. 또 지금 야당을 중심으로 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폭력 정권 운운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정치 테러에 의해서 피습을 당한 피해자 정당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가볍게 말할 사안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식 때 말입니다. 당시 백원우 그 당시 의원이었나? 그 장례식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소리를 치고 뭐 그래가지고 입이 틀어 막힌 채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기소까지 당했으나 이제 아마 무죄인가 뭐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장례 집행위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아마 심정적으로는 백원우 전 의원과 같은 심정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장례식에 참석한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는 입장으로 본인이 사과했어요. 네네. 이런 그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고요. 좀 길어졌지만 한마디 더 할게요. 또 오바마 대통령하고 비교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모 대학에서 강의할 때 학생이 그렇게 소리 질렀는데 끌려 나가는 걸 대통령이 막았다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굉장히 거리가 있었고요. 사실 우리 대통령도 그 자리에서 그런 어떤 포용이라든지 여유를 좀 발휘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어요. 네, 그렇다고 알겠습니다. 해서 그 경호가 비판받을 일은 아닙니다. 김성환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어요?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입법부 국면에 대한 모독, 뭐 책임 있는 자세 이런 걸 촉구했는데요. 저희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장이잖아요.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장에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얼마나 사전에 검색을 철저하게 하는지. 무슨 이재명 대표 피습 문제하고 같이 비교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비교 대상 자체가 안 되는 거고요. 현직 국회의원 신분입니다. 그 국회의원은 유권자들이 선택해 준 거예요. 선출직입니다. 현직 국회의원이 대통령하고 악수하면서 국정기조를 전환해야 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불과 한 3초에서 5초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대통령 손 놓고 무시하고 가버리잖아요. 거기서 한번 얘기했다고 해서 그렇게 사지가 들려나가서 쫓겨나가야 됩니까?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고 난 다음에 야당 대표 한 번도 안 만나는 거랑 저는 오버랩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이런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하니까 불통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지금 정권 심판론이 이렇게 높아지는 상황이다. 대통령이 그런 정도 상황이 왔다고 하면은 충분히 제재하고 한 번쯤 말 더 들어줄 수 있지 않습니까? 뭐 대통령이 왕도 아니고 국민이 누군가로 어떤 국민이라도 대통령한테 이런 얘기를 얘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특히 국회의원이라면 대통령한테 이런 쓴소리도 못하면 어떻게 국회의원 합니까? 이런 방식으로 경호 문제를 처리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대통령실이 유감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주변에 많은 해설가들이 이미지를 그렇게 소모하면 안 된다? 이렇게 충고하셨습니다. 저는 4월 10일까지 완전히 소모되겠습니다. 정치 경험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그런 절실함과 그런 파벽을 찾을 때이죠. 그래야만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기 계신 원내 동료 여러분들의 경험을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이번 선거는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이자 권력에 대한 심판 선거입니다. 많은 논란들이 있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통합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혁신적인 공천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이번 선거를 이재명과 윤석열의 서로를 악당으로 하는
빌런 대결로 한다면 된다는 그런 안일함 속에서 준비해오던 그들에게 진정으로 정치에서 다루기를 기대했던 논제들이 무엇인지 보여줄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매번 혐오니 갈라치기니 싹수론이니 덧붙이면서 인신공격으로 그것을 막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맞설 시간이 왔습니다. 네, 한 주간의 여론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윤희훈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 분석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배 수장님, 윤 대통령 지지율이 갤럽에서는 소폭 하락했고 리얼미터에서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어떤 현안이 영향을 미쳤습니까? 뭐 1% 변화 또 정말 단 몇 퍼센트의 변화이기 때문에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말 그대로 박스권입니다. 이 박스권으로 계속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을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6개월 전과 지금 거의 차이가 나지 않고 3개월 전, 2개월 전, 2주 전 거의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특별한 현안이나 요인들이 대통령 지지율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변수가 있어야만 중도층이나 무당층이나 또 수도권이나 2030 MZ세대가 변해야 이 대통령 지지율의 변화가 있을 텐데 그냥 무변화, 무영향의 이 지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윤희훈 센터장님, 정당 지지율을 보면 갤럽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고 리얼미터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높았습니다. 최근에 각 정당 지지율 흐름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예, 방금 이제 말씀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함을 보이시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 두 가지 조사 방식이 다른데 지지율까지 다르냐라고 하시는데요.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만 이제 ARS 방식은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많은 분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 조사에서는 수치상 보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비해서 높은 흐름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겠고 한국갤럽 조사처럼 사람 면접원이 조사하는 조사에서는 두 정당이 비슷하거나 약간 또 국민의힘이 수치상 높은 그런 흐름 보여주는 차이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지지율 흐름은 전반적으로 비슷한 흐름인 가운데 이 ARS 방식으로 치러지는 조사에서는 정치 관심도가 높은 사람이 참여하다 보니까 각 정당의 지지층의 결집도를 일정 부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과거에는 보수 정당의 결집도가 높았는데 진보 정당의 결집도가 좀 높은 측면들도 있고 보수층의 결집도가 일정 부분 약화되어 있는 측면이 조사에서 좀 잡히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중도층까지 포함한 조사에서는 두 양당이 좀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배 주사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국 순회하면서 광폭 행보를 보였는데요. 국민의힘 지지율에는 수치상 나온 것을 보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모습인데 이건 어떤 원인 때문이라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스페셜식을 통해서 자이가르닉 현상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뭐 민주당이 가령 총선 구도에서는 야권이 유리한데 민주당 지지율이 썩 높게 지지율 조사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도 매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뿜뿜이 현상, 이른바 주목도나 관심도가 높아지는 컨벤션 현상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른바 이쪽은 안 옮겨지고 있는 거죠. 국민의힘과 동조화가 발생되지는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중도층, 수도권, 청년 이른바 중수층이 협소가 안 됩니다. 이른바 일종의 인지 부조화 현상이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관심이 가는데 그럼 이게 국민의힘도 이렇다라고 판단할까? 이건 아닌 거죠. 그러려면 지금 뭔가 막고 있는 벽이 있는데 인지 부조화가 되고 있는 이 원인은 뭐냐? 가령 특검법, 이태원 특별법, 그다음에 이 검찰 조직이 검찰 인사가 너무 많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차별화를 해내느냐? 이게 핵심이라고 봐야 돼요. 윤 센터장님, 국민의힘은 뭐 최대 격전지 수도권 보고 있습니다.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좀 하나 의석수가 많으니까. 공천 등에 신경을 쓰는 모양새인데 수도권 민심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예, 수도권 말씀하신 대로 121석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지난 총선 기준으로요. 뭐 전체 상당한 비중을 보이는 곳인데요. 수도권 민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울과 인천, 경기 약간 좀 미묘한 차이를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갤럽 조사 결과를 통해서 봤을 때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이제 서울이죠. 지금 보면은 국민의힘이 41%, 더불어민주당이 33%입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보면 서울도 수도권인데 그러면 야당이 좀 높은 흐름 보이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여론조사상에서는 서울에서 보시다시피 수치상에서는 지금 국민의힘이 오히려 좀 수치가 높은 흐름들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인천, 경기를 묶어서 봤을 때는 여기서는 좀 약간 다른 흐름입니다.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1월 2주차, 셋째 주차 이렇게 보시게 되시면은 미묘한 차이입니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수치상 높은 흐름들 약간씩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개별 지역들을 통해서 조사를 가까이 해봤을 때도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야당 지지율이 좀 높은 흐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총선의 선거 같은 경우에는 정당 지지율의 흐름대로 나오는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 중도층들이 정권 심판 기류에 동의하느냐 또는 이제 지금 여당에서 제시하고 있는 야당 심판의 기류에 동의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지지 정당을 선택하기 때문에 지금의 정당 지지율이 선거 결과에 그대로 나온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배 주장님,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을 두고 여당 내에서도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김 여사 명품백 논란이 국민의힘 지지율이나 총선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줄까요? 총선 영향도 영향이지만 일단 총선에 중요한 건 국민의힘 지지율이거든요. 네. 대체로 우리가 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조사를 떠나서 총선에 미칠 영향은 저는 한 5에서 한 10%포인트는 될 거다. 네. 그러면 결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수도권 박빙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5에서 10%포인트가 달라진다. 왜냐하면 이 현안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이준석 신당이든 또 다른 신당에 가는 지지율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특히 여성, 또 이게 명품 깨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중도, 또 그리고 이제 MZ 세대에게 영향을 주는 것인데 이게 뭐 특검법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에도 이 스페셜 시간에도 많이 다뤘습니다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슈가 자꾸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에 영향을 주니까 또 이슈로 떠오르기 때문에 이걸 근본적으로 좀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려면 이른바 김경률 비대위원이 이야기했던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일각에서 얘기하는 사과를 하면은 민심을 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보세요? 바로 그 답변을 하려는 겁니다. 네. 사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일단 사과 이전에 제2부속실, 그다음에 특별감찰 좀 발빠르게 움직여야 됩니다.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전폭적으로, 파격적으로 움직이고, 여기 이제 플러스 사과가 들어야 될 거고, 이 사과는 이제 일각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사과냐, 윤석열 대통령의 동반 사과냐 이야기하는데, 가령 이제 동반 사과를 하게 될 경우에 그 영향력은, 그 효과는 더 크다고 볼 수 있는데, 또 하나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근본적으로 총선 이후에도 앞으로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 이슈가 국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재발 방지 각오, 여기까지 들어가면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까지 되는 거죠. 네. 윤희용 센터장님, 네. 민주당 살펴보면요, 이재명 대표가 테러를 당한 이후 당 지지율에 큰 변화는 없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지층 결집 효과가 미미했다고 봐야 합니까? 네, 지지층 결집은 사실 선거가 다가오게 되면서 상당 부분 사실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지지층 결집은. 그래서 추가적인 변화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중도층과 무당층이 지금 상당히 존재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서의 이제 유입이 어느 정도 있을까에 관심사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3지대에서 새로운 정당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무당층에서 양당으로의 유입 효과도 상당히 제약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이재명 대표의 대한 테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지 못한 측면들이 있다고 봐야 되겠고요. 야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실제 정당 지지율보다 대개 총선에서는 더 높은 득표율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지 정당이 없는 중도층 등에서 어떤 정부 여당에 대한 평가를 하고자 하는 유권자들이 이제 야당이라는 도구를 그날 선택을 하기 때문에, 다만 그 야당이라고 하는 회초리가 상당 부분 이제 깨끗해야지 유권자들이 쉽게 들어 올려서 회초리를 때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야당으로서는 지금의 정당 지지율보다 더 높은 득표를 얻으려면 그 회초리를 상당히 좀 유권자들이 쉽게 들을 수 있는 깨끗함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가 앞으로의 관건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배 수장님, 일부 여론조사를 보면 호남 지역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10%가량 빠진 걸 볼 수 있는데 이게 신당 움직임 때문입니까? 그것도 있고요. 또 더 근본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신도 깔려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위기일 수 있는데 뭐 이재명 대표가 호남 출신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호남에서도 민주당이 결집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의미에서, 또 인식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결집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 뭔가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리스크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불안해지는 거죠. 여기에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정서가 깔려있습니다. 하나는 미움, 왜 민주당을 나가? 이런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호남의 아들인데 약간 연민도 있습니다. 네. 동정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에 이낙연
전 총리가 만들어낸 신당뿐만 아니라 이준석에 대한 기대도 있습니다. 왜? 이준석 정강정책개혁신당 위원장이 상당히 오랫동안 호남에 공들이기를 했거든요. 그게 비하면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좀 새롭게 만든 그런 호남의 지지 기반은 없다. 왜? 민주당이 중요한 지지 기반은 호사화입니다. 호남 40대 화이트 칼라인데 호남이 최근에 조금 총선 앞두고 흔들리고 있다. 네. 윤희용 센터장님, 네. 이재명 대표 지역구의 원희룡 전 장관이 출마 의사를 다지고 있는데 네. 인천 계양을 민심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뭐 인천 계양을을 지금 이제 2명의 후보를 놓고 여론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이제 찾아보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이 인천 계양을 지역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이제 야당세가 높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이재명 대표가 나왔던 보궐선거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55%를 얻었었고 지금 국민의힘의 윤형선 후보 같은 경우는 44.7%를 얻었던 것이거든요. 네. 그 전에는 이제 총선에서 송영길 전 대표가 나왔는데 58% 득표를 했던 곳이니까 워낙 사실은 진보세 또는 야당세가 높은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제 원희룡 전 장관이 상당한 이제 지명도가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출마가 이 대진표가 형성이 된다면 아직 확정적이지 않습니다만은 전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지역구가 될 가능성이 이제 높은데요. 지금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희룡 전 장관으로서는 상당히 승부수를 걸은 지역이라고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 장관으로서는 이제 비대위원장 사실 물망에도 올랐던 상황인데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간 상황에서 대권 주자로서 본인의 존재감을 좀 부각시키고자 하는 측면도 있겠고 지난 네. 이제 양평고속도로 관련해서 방어를 하는 차원에서 어떤 면에서는 또 이제 새로운 이슈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 있는 차원에서 이렇게 승부수를 좀 던진 측면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던진 측면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갤럽 조사를 보면 그 무당층이 26%,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뭐 30%대까지 나타납니다. 근데 최근에 또 이 무당층이 신당 쪽으로 확 쏠리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무당층이 새로운 신당이 있을 테고, 그다음에 뭐 기존의 국민의힘, 민주당 이렇게 향해지는 분포도는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3분의 1 법칙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약 30%가 3분의 1입니까? 그렇죠. 약 30%가 무당층이라고 보면 한 3분의 1 정도로 흩어진다. 자, 3분의 1 그러면 100%로 했을 때는 10%죠. 기존 정당으로 갑니다. 에이 그래도 뭐 기존 정당으로 가서 투표를 한번 해보지 뭐 이렇게 됩니다. 한 3분의 1은 기권해요. 약 한 10%포인트는 에이 뭐 지지할 정당도 없고 가지 말지 뭐. 그 다음에 한 3분의 1이 신당을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신당이 아무리 긁어 모아야 10%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왜 조금 이따가 또 정우가 벨크가 질문하실 것 같아서 미리 답변을 합니다. 자, 신당의 파괴력인데 그러니까 무당층 중에서도 한 3분의 1만 가니까 전체를 다 긁어 모아 봐야 신당이 한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신당이라도 다 똘똘 뭉쳐서 빅텐트가 제대로 되면 안 가겠다고 하던 사람들의 절반이라도 와주거든요. 그러면 최대한 15%가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신당의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뭐 신당이 이번 총선을 막 엎어버리는 완전히 판가리 현상은 하는데 판도라 현상은 된다. 그래서 신당이 지금 하나로 되는 이른바 빅텐트를 지금 위해서 띄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좀 적게 본다. 왜 그러냐면은 적게 보는 이유가 합해지려면 묘하게 서로가 힘이 비슷해야 됩니다. 힘이 비슷해질 때 가장 잘 합칠 수 있어요. 우리가 비율이 같을 때 가장 잘 섞이는 최적의 법칙이 선거공학적으로 작동하는데 자 하나입니다. 이게 이준석 이 신당이 지지율이 대체로 이낙연 신당보다 높게 나오니까 느긋해져요. 그런데 이낙연 신당은 그렇다고 해서 더 뭐 내려놓을 만한 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중요한 게 뭔가 공약이 서로 간에 이제 이렇게 해서 큰 이념을 빅텐트에서 만들 수 있으면 좋고 또 하나는 공약이 같이 가야 되는데 지금 이준석 정강정책위원장 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죠. 이 정당에. 그런데 뭘 발표했습니까? 무임승차 폐지 제도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원칙과 상식이나 지금 이낙연 신당 쪽에서 난리예요. 뭐 하는 거냐 도대체. 여기다 대한노인회에서는 폐륜정당, 망나니지 와도 안 만날 거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면 두 정당이 공약을 합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힘이 비슷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준석 신당은 지지율은 높은데 현역이 없어. 원칙과 상식과 미래대연합과 새로운 미래는 세력은 좀 그래도 이 조직력은 좀 있어 보이는데
현역은 있는데 지지율은 낮아. 이러면 또 못 합쳐져요. 윤 센터장님, 네. 방금 3분의 1, 3분의 1 얘기했습니다. 네. 무당층이 과연 어떻게 이동할 것이냐 문제인데 예. 기존의 여론 흐름을 봤을 때 무당층에서는 야권 지지 성향이 더 높다 이런 분석 결과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 그 기류는 뭐 어디 가나 있는 거고 이건 약간 우스운 얘기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한 10명 정도의 친구들이 중국집에 갔을 때 음식점에 갔을 때 짜장면 짬뽕 먹고 싶은 사람 손들어 하는데 제 질문은 그러니까 3분의 1, 예. 3분의 1, 3분의 1을 말씀하실 때 그러면 기존의 신당 역시도 야권 지대 하나의 범주로 넣고 움직일 것인지 그 점에 네. 대한 질문이거든요. 이번 선거를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정권 심판론 정서가 돌아가는 가운데 또 다른 두 개의 심판론이 역동적으로 돌아가는 선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뭐냐 하면 정권 심판론 정서가 이제 야당에서 제기하는 게 있고 여당에서 야당 심판 제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아까 금태섭 의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정치 전반에 대한 심판을 하겠다고 하는 기류도 상당 부분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제3의 기류는 이제 항상 어느 경우에나 이제 발생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캠페인 영역에서 공급자가 얼마나 대중의 그 의도를 사실 불러일으키냐의 문제인 것인데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 기류는 충분하게 형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국민들의 유권자들의 투표 패턴이 내가 좋아하는 정당을 지지해서 투표하기보다는 싫어하는 정당을 막을 정당을 투표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네. 그래서 초반에는 제3정당이 위력을 발휘하기가 힘듭니다. 다만 그러나 몇 개의 지역에서 제3정당의 후보들이 1등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기대감들을 사례로 보여준다면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러면 실제보다 더욱 성과를 내거나 위력을 좀 그럼 강화시킬 제가 가능성이 이런 있습니다. 질문을 드려볼게요. 두 분께. 예. 어쨌든 뭐 지역구 후보도 내겠다는 그런 의지들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네. 만약 후보를 냈을 경우에 여야 어느 쪽에 타격입니까? 그러니까 전국적이 아니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번 논의를 해볼 경우에는. 수도권은 오히려 민주당이 더 타격이죠. 민주당이 더 타격이다. 예. 윤 센터장은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수도권에서 말씀하신 대로 정권 심판 정서로 이제 야당이 우세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네. 신당 존재 출현 자체만으로 이제 야당에겐 다소간 손해를 발생할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다만 지역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텐데요. 만약에 신당의 흐름이 이준석 신당 중심으로 흘러갈 경우에는 영남에서 국민의힘에도 상당한 타격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수 성향을 가진 영남 지역의 유권자들이 이준석 신당도 보수 정당일 수 있고 보수의 미래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된다고 한다면 내가 반대편에 있는 정당을 뽑는 것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부담감을 줄이고 우리 넓게 봤을 때 우리 편이기 때문에 투표하는데 어려움이 좀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영남 지역에서는 국민의힘에도 타격이 있을 가능성이 일정 부분 있다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김 여사 문제와 함께 또 현안 중에 하나가 지금 이태원 특별법 문제인데 예. 미디어 토마토 조사를 보니까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런 의견이 국민 과반 수상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것도 하나의 국정 지지도라든가 향후 당 지지율에 영향을 줄까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이미 상당 부분 반영돼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측면들, 대통령이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것을 상당 부분 지표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영을 줄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는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와 선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지의 근거를 제공해 주는 싸움일 텐데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거부권을 이제 행사를 할 경우에는 어떤 지지의 근거를 제공하기보다는 지지 철회의 근거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고 새로운 정치적 공방, 야권의 공세들을 강화해 줄 수 있는 요인이고 여당의 캠페인을 약화시킬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선거 전반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영향을 준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배준찬 수사님은 어떤 견해에서? 저는 좀 다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네. 이게 결국 김건희 특검법하고 다르게 이태원 특별법의 경우에 굉장히 정서적으로 미칠 영향이 크거든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결국 수도권은 수도권입니다. 중도층과 총선은 이제 수도권 전쟁인데 네. 중도층이나 2030 MZ 세대들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아까 제가 그 신당 말씀을 민주당 쪽이 더 타격을 받는다는 말씀을 드린 걸 짧게 말씀드리면 그 수도권 박빙 지역이에요. 영남에서는 어차피 텃밭이기 때문에 특히 TK는 국민의힘이 항상 많이 앞서고 있기 때문에 신당 영향력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 영향을 안 준다고 보고 이준석 신당이라고 할지라도 그 영향이 없다고 본다면 수도권은 여기서 이낙연 신당이든 이준석 신당이 현역 의원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민주당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거죠. 이번 주 현안 짧게 어떤 걸 봐야 될까요? 가장 큰 게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태원 특별법 관련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 부분은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최근 들어 좀 신중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한반도의 전쟁 위험을 경고하는 북한 전문가들의 진단과 외신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주 1994년 1차 북핵 위기 당시 미국 협상 대표였던 로버트 갈루치 조지타운대 명예교수는 동북아에서의 핵전쟁 위험성을 경고했고, 프라나의 바디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선임 국장은 북한과 러시아 간 협력에 대해 북한의 안보 위협의 성격이 급격하게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협 요소는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코스피의 주가 상승률은 주요 20개국 증시 가운데 꼴찌 수준입니다. 한반도 전쟁 위험에 대한 내외부의 경고 목소리에도 정작 당사국은 평화를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고 총선을 둘러싼 공방만이 난무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